그 제명인의 마을에 저도 잠깐 놓치고 있었는데 이런 게 떠 있더라고. 신의 한 수. 최영민 PD의 전략 이런 게 있더라고. 뭐냐면 이때 최영민 PD가 이렇게 밝혔대요. 검찰이 압수한 최영민 PD, 최영민 PD의 휴대폰 이게 아이폰 13 기종이래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 근데 이게 한동훈 폰보다 2년 뒤에 나온 기종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최영민 PD가 OS 그 최신 버전인데 이 폰을 초기화 시켜가지고 경찰에 보냈대요. 그러면 그 폰을 만약에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정보를 가져간다 한다면 그러면은 애초에 한동훈 비번도 풀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경찰이 확보해서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 저도 뭐 이 디지털 전문가는 아니라 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핵심을 놓쳤는데 역시 우리 누리꾼들이 훨씬 더 똑똑해. 네. 이거를 이렇게 신의 한 수다. 더 탐사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당하는 와중에도 이런 거를 생각하고 와우 역시 더 탐사 끝까지 응원합니다. 압색 받으면서 취재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찐 기자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더 탐사 역시 찐이야. 이 와중에 그걸 생각한 최영민 대표님 대단하세요. 예. 그걸 또 설명을 기자회견 때 했는데 못 알아듣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대단하시네. 예. 최영민 PD는 진짜 취재력이 찐입니다. 그러니까 정천수 씨나 이런 사람들이 감히 비빌 때가 아니에요. 정봉주 씨도 사실 본인이 취재 많이 하셨을까? 그분은 하셨겠지. 근데 아무튼 이분이 정봉주 씨랑 대단히 방송 오래 제작했잖아요. 최영민 PD가. 이분 최영민 PD가 취재해온 거를 정봉주 씨가 다 날름하신 거 아닌가 싶어. 아니 근데 이건 뭐 제가 확인한 거 아니니까 이 얘기는 취소. 하여튼 최영민 PD는 정말 찐 프로페셔널입니다. 취재도 되게 잘해. 자, 요런 거 알고 계십시오. 예전에 이제 그 4월 초에 한동훈 폰 풀 방법 찾았다. 강진구 기자가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그 당시에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박범계 장관한테 수사지휘권 발동하세요. 핸드폰 돌려주지 마세요. 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방송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사실 국내에 이런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은 도대체 왜 기술이 없어서 못 푼다고 하는 거냐?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근데 아무튼 박범계 장관이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휴대폰 돌려줘 버렸어요. 수사지휘권 발동도 안 하고 박범계 이 아저씨가 그냥 확 아무튼 근데 이런 내용을 이제 최영민 PD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영박사 5만 원 어재현 기자님 그래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힘낼게요. 이거를 이제 압수수색 당하면서도 이 폰을 초기화해서 보내버렸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푼다면 이미 한동훈 폰도 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한 거다. 최영민 PD의 휴대폰을 만약에 풀어버린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거다라고 경고를 했네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안혜옥 씨를 검찰 송치했습니다. 뉴스공장에 이제 출연. 뉴스공장을 꼭 얘기를 그래. 아무튼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한 거 맞으니까. 하여튼 더 탐사를 어떻게든 언급을 안 하려고 연합뉴스는 노력을 많이 했네요. 아무튼 안혜옥 씨가 이제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처음으로 줄리 관련한 구체적 증언을 한 안혜옥 씨를 경찰이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안혜욱 회장님을 변호하고 계신 정철수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가져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안혜욱 회장님의 기억이 계속 명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줄리의 신혼집에 갔던 기억도 떠올랐대요. 통화를 하셨대요. 오늘 강진구 기자가 압수수색 당했다던데 괜찮은가요? 안혜욱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고 핸드폰 3개를 압수당해서 저장된 정보들을 모두 털렸습니다. 취재 수첩을 빼앗긴 셈인데 걱정입니다.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서초경찰서에서 내 고소 처리건 연락 없나요? 자꾸 그 일만 생각하다 보니 새로운 기억들이 막 떠올라요. 내가 줄리 결혼식에 갔다고 했죠? 신혼집에도 한번 갔던 기억이 나요. 예. 줄리 신혼집까지 가셨구나. 그 당시에 이제 조남욱 회장과 굉장히 관계가 두터우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셨었나 봐요. 근데 줄리 자체가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으니까 당시 안혜욱 회장에게 그래서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이런 일을 겪으니까 하나하나 더 기억이 떠오르는가 봅니다. 예. 이분이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들을 다 다큐로 찍고 있을 거예요. 예. 최영민 PD가 직접 밝혔잖아요. 줄리라는 이름의 다큐를 좀 찍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혜욱 회장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줄리를 떠올리고 줄리 관련해서 제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하나하나 다 지금 찍고 있을 겁니다. 예. 넷플릭스에 개봉하겠죠. 르몽드즈 기자도 보겠죠. 프랑스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다큐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안혜욱 회장님, 저는 경찰의 행태에 비춰 그 사람들이 안 회장님을 검찰에 송치할 확률은 크다고 봅니다. 지금 하신 얘기 저한테 하셔도 소용없지만 재판 때는 판사와 기자들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선 기자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잘 된 일이네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안혜욱 회장님이 줄리 결혼식까지 갔던 거를 기억해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줄리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고 줄리 그 신혼집은 어딘지 다 기억하셔서 이제 저희 기자들이 다 가서 팩트 확인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다큐로 찍히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줄리 특집으로 아예 한 주를 보내겠다고 더탐사 쪽에서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전쟁이다. 한번 해보자. 잘못 건드렸어. 우리 프로 기자들을 잘못 건드렸어요. 김건희 씨. 응? 그렇게 사설 용역 경찰들 보내면 우리가 쫄 줄 알았습니까? 오히려 전투력 커져요, 저희들은. 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보도를 하나 해드렸어요. 미국에서는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걸 아예 법으로 금지합니다. 네. 이거를 저도 오늘 취재를 했어요. 네. 우리 미국 변호사
원근 변호사 예전에 이제 그 SBS 막 이런 데에서 하도 막 이상한 그 검찰 개혁 법안 통과시키려고 할 때 미국에서 뭐 검찰이 뭐 수사권을 갖고 있네 마네 막 이런 거 SBS가 하도 이상한 보도를 해서 이 김원근 변호사가 저랑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수사권 없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보도를 해드렸죠. 이분하고 오늘 안 그래도 명예훼손 관련해서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하시려고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김원근 변호사가 책을 내셨거든요, 여러분. 요거 명예훼손이란 책이에요. 이게 이제 박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저한테 이걸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단히 이 미국의 명예훼손 관련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나라처럼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법률 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희 기자들이나 법조 기자들이나 아니면 뭐 법을 전공하려고 하시는 대학생이나 뭐 아무튼 국회 입법조사처나 전문가들이 보면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례들을 다 미국의 사례들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한국이 명예훼손 관련한 수사랑 재판을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고 법률 체계도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써놓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김원근 변호사의 책도 좀 잘 팔리면 좋으니까 제가 이걸 좀 홍보해 드리려고 마침 그 인터뷰를 이제 부탁드렸는데 마침 그 시민언론 더 탐사 저희가 김건희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미국에서는 언론사의 압수수색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는 어떻게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다 대체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그런 언론 보도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불가능한데 민사소송도 어쨌든 그죠? 온갖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미국에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경찰이 명예훼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의 수사 이유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1978년도 스탠포드 대학 신문을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들어간 적이 있었대요. 이때 경찰이 여기에 이제 막 난입을 해가지고 이제 스탠포드 병원에서 파업을 했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투입돼가지고 뭔가 진압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겠지. 그때 이제 경찰이 이제 경찰 상대로 물리적인 행동을 한 시민들을 찾겠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이걸 보도한 사진이나 온갖 것들을 찾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 신문을 경찰이 합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나 봐. 그래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어떻게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냐.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경찰한테. 근데 스탠포드 대학신문이 졌대요. 아니 수정헌법도 있고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어떻게 미국에서 소송에서 질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놀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도 법체계가 하위법이 헌법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미국 연방법원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무한정 그렇게 보장받는 거 아니다. 언론도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압수수색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대. 그래가지고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 하위법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80년에 미국 사회가 언론인과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는 언론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압수수색에서 제외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이 PPA라고 불리는 이 법을 80년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게 법으로 금지된 게 40년 넘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그죠? 워낙 법적으로는 정비가 안 되어 있지만 관행적으로 종교 단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압수수색을 경찰이 금해 왔죠. 그냥 관행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그냥 그런 관행 다 개무시하고 압수수색을 그냥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야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야, 한국 큰일 났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까 한국도 얼른 허지영 기자가 얘기해서 국회에 이거 입법을 하라고 제안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가 이 책에 다 써 있어요. 제가 이 책에 근거해서 이 기사를 쓴 거고요. 우리 김원근 변호사의 인터뷰를 안 그래도 했거든요. 네, 한 20분 했는데, 제가 말 길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원근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준비한 거 틀게요, 여러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미국에서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우리 한국의 대중들이 변호사님을 잘은 몰라요. 좀 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한국에서 93년도부터 2003년까지 변호사 10년을 했고요. 물론 당연히 40회사 연수원 교육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는 2007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은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세 군데 변호사 라이선스 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 업무 시작한 것은 한지는 지금 15년 됐죠. 예. 미국에서 그래서 주로 예. 형사사건 관련 변호 쭉 해오셨죠? 형사사건도 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네. 저는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네. 미국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변호사님이 특히 저희 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건 한국의 법률 체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네. 왜냐하면 한국의 사법고시를 패스하셨기 네.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셔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형사 관련 소송을 직접 진행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양쪽의 법률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국인 변호사, 미국 변호사이면서 한국 변호사여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취재의 도움을 평소에 많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인터뷰를 부탁드린 건 이제 한국에서 지금 기자들에 대한 어떤 보도를 놓고 이제 사회적 공인이죠.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걸고 있는 일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지난주부터 바로 어제까지 저희 시민 언론 더 탐사가 과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를 했던 것을 문제 삼고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거나 사무실을 통째로 수십 명이 몰려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극악무도한 사실 언론 탄압의 현장이 불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해서 망각한 이런 어떤 공인, 특히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연루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까지 강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1989년도 한겨레 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거는 명예훼손 사건은 아니고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뉴욕타임스 기자가 와서 아사히 신문이랑 와서 직접 취재해 가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미국에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치인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있습니까? 미국에서 이게 명예훼손의 역사를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명예훼손은 예전에 권력자들이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자면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사적으로 이용된 것이 문헌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법의 어떻게 보면은 탄압에 대한 어떤 반대로서 반대편에는 언론의 자유가 가장 큰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으로 보면은 말할 자유,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미국말로, 또는 프리덤 오브 프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은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로 일단 더 탐사, 우리 언론 기관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1980년도에 프라이버시 프로텍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금하는 법을 어. 의회에서 만들었고요. 그게 왜냐면은 기자들이 가장 네. 취약의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발로 뛰니까. 그래서 네네. 수사기관에서 항상 기자들을 먼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강제 수사를 많이 했었던 걸로 이 역사에 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일선에 서 있는 거죠, 기자들이. 어떤 네네네.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그 경계선에서. 네. 그래서 의회에서 1980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프라이버시 프로텍션 액트.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가지게 된 정보, 얻게 된 정보를 압수수색을 강제 수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네. 연방법에 보면은 미국 연방에서는 그 1978년도 이후에는 그 유명한 그 어떤 대법원 케이스를 계기로 해가지고 연방 형법에 윤호키 5만 원. 명예훼손 관련 처벌조항을 완전히 없앴어요. 음. 위헌으로 선고됐죠. 그게 이제 그 역사를 약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64년도에 그 유명한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게 그 공직자에 관한 거였거든요. 공직자. 공직자는 그 이후에 판결을 통해서 공직 선거에 출마한 사람 또는 뭐 사람들의 그 주민들의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모두 다 공직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경우에는 언론사가 또는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명예훼손 뭐 가해자로 지목된 개인이나 언론사나 뭐 기자나 공익 막론하고 액추얼 멜리스라고 하는 그 헌법상의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때 판결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사실상 그 액추얼 멜리스라고 하는 그 헌법상의 고의는 그 개인의 그 말할 자유, 그리고 언론기관의 언론 보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법은 형법이잖아요. 가스표정아 아오라 네네. TV 5만 원. 허 그다음에 기자님 뭐 고생 우리가 흔히 말 많으십니다. 늘 공직선거법 응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헌법의 하위법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댓글 뭐 정보통신 뭐 관련법 여기서 나오는 명예훼손 이것도 하위법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상의 고의를 입증할 수 없는 걸로 각 주법원에서 계속 판결을 해가지고 2000년대 초까지 그래서 일부 주법에 지금은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남아있는 주가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을 근거로 해서 형법상으로 처벌하는 케이스는 2000년대 초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봐서 심각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사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공인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 거의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 또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사람 또는 뭐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모든 걸 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 유명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산케이 신문 관련해서 케이스를 보면은 거기 그 공직자의 공적인 생활하고 사라져버린 7시간 해가지고 개인 생활 따로 구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공직자에 준하는 뭐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개인 사생활까지 모두 다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네. 원리에 의해서 그 유명한 그 루이지애나 게리슨 루이지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것도 1960년대 사건인데 그 판결에 보면은 그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그 피해자가 그때 그 주 법원의 판사였었는데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일을 안 하고 남는 시간에 뭐 이렇게 개인 생활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난을 했었는데 그거 무죄다. 그런 거 했다고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대법원 딱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절대 처벌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민사적으로도 공인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프리덤 오브 스피치 말할 자유 또는 프리덤 오브 네. 프레스 보도 자유가 우선이니까요. 네. 한국에서는 왜 이런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도 있고 특히 기자들에 대한 이런 강제 압수수색 이런 관행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독재 정권의 산물일까요?
예, 저도 사실은 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은 미국에 와가지고 이 케이스들을 실제로 보면서 네. 왜 한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명예훼손이 좀 사실은 형법 조항을 보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이게 좀 추상적이고 그렇죠. 애매모호하잖아요. 아, 이런 것이 형법에 있구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사실은 품어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을 하니까 네. 대법원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2020년도에 합헌 판결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관념인데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해보니까 문명 국가에서는 이렇게 형벌로 처벌하는 국가는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권력자들이 자기 입맛 지금 모든 케이스들이 명예훼손 케이스들이 보면은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거나 또는 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들 자기 정적들을 또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라는 그런 형법상의 근거를 들어서 막 칼날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엄청난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미국에서 1980년도에 프라이버시 보호법, 기자들이 취재한 이 취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기관의 압수수색에서 제외하는 예,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빨리 이 예, 부분을 연구해서 입법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군요. 예, 네. 예, 마침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사실은 뭐 진실 보도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크게 뭐 저희가 뭐 걱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저희 개개인별로. 그러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혹여라도 이 제보자가 누군지를 수사기관이 색출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거나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보자들이 언론사도 압수수색 당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제보 자체가 줄어들고 제보자들이 스스로 움츠러들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사실은 더 우려하는 예, 것이거든요. 예, 예. 네. 거기서 제가 한마디 그냥 붙이자면은 네. 수사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제보자를 추적해서 또 수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사기관의 수사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라고 한 것이지 어떤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의 기본 원칙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프라버블 코스라고 하는 건데 네. 최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해서 피해를 입히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는 대상이 되는 언론기관들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손해배상 수술을 해야 돼요. 수송을. 왜냐하면은 미국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사기관들이 근거가 뭐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근거가 약한 경우에 강제 수사를 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시민들이나 언론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침 변호사님께서 관련해서 미국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어떻게 형사적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관련한 책을 쓰셨죠? 예, 예, 예. 네, 저도 이제 한 걸 이제 책을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예, 한국에서도 출판된 책이죠? 예, 박영사에서 7월 네, 15일 네, 출판했어요. 네, 그래서 명예훼손. 네, 이게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네, 사실 네, 202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또는 뭐 공직선거법 또는 뭐 정보통신관리법에서 명예훼손 조항을 전부 다 그 처벌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걸 보고 굉장한 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확실히 그래서, 미국에 계시니까 어, 뭐가 이 눈이 다르군요. 저희는 이거 별로 충격 엄청난 안 충격을 받았죠, 받았거든요. 저로서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네, 헌법에 있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나 프리덤 오브 프레스가 완전히 뭉개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위법이 어떻게 헌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 헌법을 수호하려고 만든 기관에서 어떻게 헌법을 보호하지 않고 그래서 네,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이걸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걸렸는데 네,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각 고등법원 또 명예훼손의 역사까지 다 제가 파고 들어서
특히 뭐 형벌조항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100페이지 넘게 할애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이 썼죠. 그래서 좀 뭐 기회가 되시는 대로 한번 네. 읽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법을 연구하거나 특히 저희 같은 언론사 기자들이 이거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틈틈이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예, 예. 네. 예. 네. 변호사님, 미국에서는 왜 이거를 형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합니까? 예, 그 기본 원리는 간단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명예훼손하고 헌법상의 그 말할 자유 또는 언론 보도의 자유는 서로 반대편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가치가 우선하죠? 헌법 가치가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그걸 보호하기 때문에. 근데 밑에 네. 형법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거나 형사특별법에서 만들었는데 그런 건 모두 헌법의 하위법이에요. 헌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위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것을 법을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예. 원리는 되게 간단하죠.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그 공직에 있는 분, 선거로 당선되신 분 또는 그분들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들은 특히 개인적인 생활까지도 사실은 국민들의 감시, 특히 언론을 통한 그런 감시에 사실은 감시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그 명예훼손의 기본 법리입니다. 예. 네. 한국의 언론들은 지금 이 다운 문제에 5,000원. 대해서 사실상 거의 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그 뭔 소리냐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여성이잖아요. 예. 여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여성 인권 침해. 네. 이런 것들과 이제 결부되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공인이다 하더라도 언론이 여성의 사생활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들을 주의해서 취재해야 된다. 약간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공적인 사안으로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여성의 과거를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 좀 비판적인 시선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탐사의 언론 보도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관련한 것이어서 마치 형사처벌 당해도 되는 것이고 압수수색 당해도 되는 것처럼 한국 언론조차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에 이제 어제 그 뉴욕타임즈 기자도 와서 좀 취재를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네, 첫 번째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2020년 헌법재판소 판결 그 결정 이유를 보면은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게리슨 vs 루이지애나 판결에서 보면은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생활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여성의 국민들과 사생활이라 언론경으로 하더라도요. 감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음.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론과 일반 네.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은 개인 사생활까지 보도를 하고 말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헌법에 보호되는 거잖아요. 헌법에서 말할 자유가 인정되고 보도할 자유가 인정되면은 미국의 판결제를 보면은 사생활 침해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설사 보도 내용이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일부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그걸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게 미국에서 판결 예로 1960년대부터 굳어져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여성 공직자든 남성 공직자든 아무런 그 사회적인 어떤 시선의 차이가 없나요? 전혀 없어요. 예. 한국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특히 여성 공직자에 대해서 언론이 검증할 때 기자들 스스로가 대단히 위축되어 있고 특히 여성 공직자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자들을 오히려 문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민 언론 더 탐사에 최근에 인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별로 그렇게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사실 기사도 좀 잘 안 쓰고 좀 그런 문제가 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저널리즘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고, 네. 네, 지금 국민의힘 정부, 윤석열 정부의 뭐 극악무도한 언론 탄압의 문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뭐 기왕 뭐 책을 이제 쓰신 김에 꼭 뭐 저희 언론사 뭐 기자들의 문제 명예훼손을 떠나서 혹시 뭐 이 책을 쓰시면서 좀 마지막으로 꼭 좀 강조하고 싶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떤 명예훼손 관련 형법 조항이 또는 형사특별법 조항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래서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 더 탐사 쉽게 말하면 탄압에서 보듯이 네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명예훼손 규정으로 이렇게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 첫 번째 문제는 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한 거, 그게 첫 번째 판결,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그걸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권력자들이 어떻게 말하면 자기 입맛에 맞게 뭐 여성이나 뭐 사생활 보호나 등등 부실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조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또는 전 세계적으로 좀 넓은 시각에서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 사람들의 말할 자유, 그게 왜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건전한 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 책을 좀이라도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감사해요. 입법조사처에 네. 이 명예훼손 이거 책 빨리 구입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어디 뭐 서점에 가면 있는 겁니까? 명예훼손 책. 박영사에 연락하면은 네. 그리고 서점에는 뭐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한 그렇겠죠. 서너 이게 권? 워낙 네. 좀 전문 서적이라. 네, 네, 예, 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500페이지가 넘게 645페이지. 와. 근데 이게 되게 일반인도 읽기 쉽게 대단히 네. 번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읽기 쉽게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고마워요. 네. 나름대로 네네네네. 노력했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읽기에는 다소 딱딱한 네. 책이겠지만, 근데 네. 법을 전공하거나 특히 네. 저희 같이 이제 어떤 그 기자들이 이제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언론사들이나 특히 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한번 읽고 네, 네. 검토해야 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국회에 네. 네, 전달해서 네. 빨리 입법 연구에 들어가도록 예, 예,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고요. 변호사님께 혹시 이제 좀 연락이 가면 좀 잘 네. 네, 어드바이스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뭐 마지막으로 저희 뭐 한국에 또 언제 오세요? 한국에 또 뭐 언제? 자, 여러분,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예, 시민언론 덧탐사의 이제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급하게 네, 이렇게 좋은 인터뷰 해주신 우리 김원근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은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미국에서도 20년 가까이 형사 문제 관련해서 온갖 변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양쪽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예, 네, 이분이 아무튼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언론사 압수수색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의 이제 법률 체계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위헌 소송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손해배상 소송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런 내용을 좀 계속 알려야죠. 외신 기자회견도 했지만 민변이나 참여연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어떻게 호소할 수 있을지
뭐 그죠? 유엔 뭐 인권 이사회에 뭐 가서 호소를 한다든지 뭔가 다른 방식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제가 뭐 중간에 뭐 조율을 뭐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더 탐사 쪽에서 회의 잘 해가지고 허재영 기자가 뭐 아무튼 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런 부분들 시민운동 차원에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책인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읽기에는 좀 딱딱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든 책이 여러분 내가 1쪽부터 600쪽까지 다 봐야지. 이렇게 책 보지 마세요. 내가 딱 읽고 싶은 챕터만 읽으면 돼요. 그게 책 잘 읽는 겁니다. 저는 이거 언론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 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지 딱 그 부분만 저는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50페이지, 뭐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저한테는 별로 부담되는 책은 아닙니다. 되게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쉽고 잘 돼 있어. 명예훼손이라는 책인데 박영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제가 국회에 우리 김의겸 의원 우리 회사 선배인데 아무튼 힘내라고 연락도 주시고 계세요 지금 불과 며칠 전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입법 발의 좀 해주시라. 미국에서 이렇다. 연구는 김원근 변호사에게 용역을 빨리 맡기시라 해가지고 한국에서 잘 몰랐던 것 같아. 저도 몰랐죠. 그래서 1980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스탠포드 대학 신문 압수수색 사태를 계기로 언론사가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구나. 이거 법으로 금지해야 되겠다. 각성해가지고 대법원 당시에 이제 대법원조차도 미국의 연방법원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정당하다고 판결해서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하위법으로 빨리 이거를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소동을 한번 겪은 거야. 미국도 40년 전에. 우리는 이제 이런 소동을 지금 겪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시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기여 참 많이 한다. 니들. 그래. 자, 그렇고요. 자, 여러분 9시에 시민언론 더 탐사 방송이 있어서 얼른 제가 꼭 할 얘기만 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저도 더 탐사 방송 보고 싶어가지고 뭐냐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제대로 이거 분석을 못 해드렸는데 김혜경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꼭 기사들은 사진을 이런 걸 써. 그 비서 배 씨가 2천만 원어치 공금을 그죠? 유용해가지고 잘못 쓴 걸로 법인카드. 그게 확인이 됐죠. 근데 다 배 씨가 거의 대부분 벌인 일이고 김혜경 씨가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금액은 7만 8천 원 정도인데 경찰은 모르겠어요. 일단 거의 억지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공범으로 검찰 송치를 했다 그러네. 일단은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고요. 다만 여러분한테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제가 경찰 보도자료는 직접 입수하겠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약 2천만 원을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이제 배 씨죠. 배 씨가 이렇게 혐의를 받았는데, 보세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 내용. 이게 핵심입니다. 배 씨가 주도했어요. 실행을. 경찰도 이 부분을 밝힌 거예요. 언론이 이 부분을 지금 기사 제목을 이렇게 안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다 낚였을 텐데,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잖아요. 2천만 원 상당의 이거를 이 카드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쓴 거를 배 씨가 다 한 거예요. 다만 경찰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일부 이익을 김혜경 씨가 봤다. 근데 얼마의 이익을 김혜경 씨가 받는지를 설명을 못한 거야. 경찰이. 김혜경 씨가 정말 얼마를 유용해서 배 씨와 이렇게 공범으로 이렇게 이걸 했는지를 증명을 못 해낸 겁니다. 7만 8천 원밖에 없었겠지. 경찰이 탈탈탈탈탈탈탈 그렇게 털어도 안 나온 거예요. 결국 안 나온 겁니다. 7만 8천 원밖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경찰도 마지못해서 배 씨가 주도한 거 맞고요. 김혜경 씨가 일부 이익을 봤어요. 7만 8천 원. 이 얘기를 살짝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김혜용 씨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배 씨가 사비로 소고기와 초밥 등을 구매해 가져다 준 것으로 인식했다. 음식값도 지급했다. 그리고 배 씨 역시 이재명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적인 선을 넘는 일을 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 보도는 어떻게 나왔다? 공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기자들이 좀 안 바쁠 때 좀 이걸 좀 해설하는 기사를 좀 제가 다시 써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바빠가지고 제가 또 윤석열 정부의 그 온갖 만행이 막 맨날처럼 쏟아지니까 막 더러움으로 덮고 막 자꾸 막 이러니까 제가 도대체 시간이 안 나요. 한겨레나 경향이 좀 제정신 차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은 그냥